예일대 언어학 교수가 한글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학회에서 서울대 교수와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인데요. 어쩐 일인지 한참을 언성 높여 싸웠는데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예일대 교수는 왜 그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레이첼 윈터스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얼음 여왕으로 불린다고 해요. 차갑고 엄격한 교수라는 평판이 있거든요. 하지만 10년 전의 제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29의 나이에 예의대 최연소 교수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열정 넘치는 사람이었죠. 언어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자 예술이라는 믿음으로 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자유로운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제 수업은 금세 인기를 얻었어요. 고대 그리스어부터 산스크리트어까지 다양한 언어의 역사와 구조를 탐구하면서 때로는 밤늦게까지 토론을 이어가곤 했죠. 특히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던 언어의 숲 스터디 모임은 제가 가장 아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가장 신뢰하던 학생들이 2년 동안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제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수한 학문적 열정은 없다라고 하는 냉소적인 믿음을 가지게 됐고 차가운 완벽주의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더 이상의 배신을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학생들과의 모든 개인적인 관계를 끊고 오직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누구도 제 차가운 벽을 깨지 못할 것 같았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 한 한국계 학생의 연구 계획서를 읽게 될 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대학원 세미나 수업의 첫 과제로 늘 하던 대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죠. 박사과정 학생들의 계획서는 보통 전통적인 언어학 연구 주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고대 그리스어의 의문체계라든가 라틴어 문법의 현대적 해석이라든가. 그런데 제니 킴이라는 한국계 학생의 계획서는 달랐어요. 현대 미디어에 나타난 한글의 문화적 함의라는 주제였죠. 처음에는 다소 가벼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현대 드라마 속에서 찾아내는 그녀만의 독특한 연구 방법이 눈길을 끌었죠. 다른 계획서들은 한 번 읽고 평가를 매겼는데 제니의 글은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죠. 제가 처음 언어학에 매료되었을 때의 그 설렘,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발견했을 때의 그 전율. 이런 감정을 잊은 지가 참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담 시간에 제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는데 그 아이의 설명을 듣다 보니 제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그 학생은 제게 연구 자료로 쓰려고 하는 드라마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글 자막이 있는 버전으로 보았으면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학생들이 권하는 연구 자료 같은 거 사실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다음날 전 제니가 추천한 태양의 후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글 자막을 연구 대상으로만 보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드라마에 푹 빠져 밤을 새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자막의 한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드라마의 감정선을 따라 춤추는 것 같은 한글의 모양이 신기하게 느껴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같은 장면을 영어 자막으로 바꿔서 볼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독특한 리듬감이었어요. 한글이 가진 기하학적 아름다움과 과학적 구조가 드라마의 감정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것 같았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 매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매력도 발견하게 된 거죠.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순간이었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라면 밤 10시에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드라마를 보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곤 했죠. 다음날 수업 준비를 위해서라도 그만 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한 편만 더 이렇게 반복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드라마의 내용에 빠져들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자막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감정이 고조되는 장면에서 한글이 보여주는 조형미라든가, 긴박한 순간에 대사를 또렷하게 전달하는 한글의 명료함이라든가, 문자로서의 한글이 지닌 특별함이 자꾸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이 생겨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훈민정음 해리본의 영문 번역본을 발견했는데 그걸 읽고 나서 완전히 충격에 빠졌죠. 문자를 만들면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리를 적용한 경우는 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소리의 원리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하학적 형태로 구현해낸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제는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언어학자의 시선으로 한글을 관찰하게 됐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가 한글의 모양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같은 장면을 영어 자막으로 볼 때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 장면을 영어 자막으로 볼 때와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의식 중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득 제니의 연구 자료를 다시 펼쳐보게 됐어요. 그동안은 드라마의 내용에 빠져서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 학생의 분석이 더 깊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글이 현대 미디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왜 이 문자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다 전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미나 시간에 제니의 연구를 수업 주제로 다뤄보기로 한 거죠.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드라마 자막 연구라니 다른 교수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오늘은 현대 미디어에서 문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특히 한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자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제가 드라마의 한 장면을 예시로 들었을 때는 교실 전체가 술렁이더라고요. 하지만 곧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문자가 가진 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드라마나 한글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잊고 있던 언어학자로서의 열정을 다시 발견한 거라는 것을요. 드라마와 한글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제 수업 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였어요. 언어학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글로 쓰여진 짧은 문장들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서양 문자와는 전혀 다른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특히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적합한 문자인지 설명할 때면 평소 조용하던 공대 학생들까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같은 내용의 문장을 다양한 언어로 타이핑해 보면서 한글의 효율성과 과학성을 직접 체험하게 했죠. 놀라웠던 건 이런 접근 방식이 전통적인 언어학 수업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인도 유럽어족을 설명할 때도 더 이상 고리타분한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현대 미디어에서 각 문자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각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비교하면서 수업을 진행했더니 학생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연구실에서 일어났어요. 예전에는 고문서들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벽 한쪽에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품들을 걸어두기 시작했죠. 드라마 속 인상적인 대사들을 한글로 예쁘게 써서 붙여놓기도 했고요. 상담하러 온 학생들이 그걸 보고 대화를 시작하곤 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더 이상 서둘러 연구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고, 때로는 그들의 모국어와 문자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죠. 러시아 학생은 키릴 문자의 특징을, 아랍 학생은 그들의 서체가 가진 예술성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수업에서 진정한 비교 언어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 갇혀있지 않게 된 것이죠. 한글이라는 한글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의 모든 문자 체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드라마 자막일 뿐인 것이 제게는 언어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열쇠가 되었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아시아 언어학 학회에서 저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현대 미디어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제가 드라마 자막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들을 이야기했죠.
발표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였더라고요. 아마도 예일대의 얼음여왕 교수가 한글에 대해 발표한다는 게 궁금했나 봐요.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은 그 이후였죠. 토론 시간에 서울대 박민호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실용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박 교수는 한글이 탄생한 역사적 맥락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 소리의 원리를 철저히 연구해 설계된 과학적 문자,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철학적 사유까지.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한글의 또 다른 면이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민본주의 정신과 실학적 합리성, 그리고 예술적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 있어요. 이런 특성이 현대 미디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반박하고 말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한글의 가치는 실용성과 과학성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히려 객관적 연구를 방해한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토론은 점점 더 뜨거워졌어요. 한글의 제자 원리부터 시작해서 문자가 가진 문화적 의미, 현대사회에서의 역할까지.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한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열정만큼은 다르지 않았죠. 청중들도 숨죽이며 우리의 치열한 학문적 논쟁을 지켜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깊이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본 건 한글의 겉모습이었고 박 교수는 그 속에 담긴 철학을 보고 있었던 거죠. 토론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박 교수님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한글학 특강을 해보지 않겠냐고요. 평소 같으면 망설였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깊이를 더 파고들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거든요. 그날의 토론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문자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한 문화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글은 그 완벽한 예시였답니다. 예일로 돌아온 후 제 수업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양 언어만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다양한 문자 체계를 비교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고, 특히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학생들의 호응이 더욱 뜨거웠어요. 처음에는 제 변화를 의아하게 바라보던 동료 교수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진 것에 주목하더라고요. 제 수업 방식에 대해 물어보는 교수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과장님이 저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하셨죠. 다음 학기에 있는 문화 다양성 교육상 후보로 저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10년 동안 얼음 여왕이라 불리던 제가 이제는 문화 다양성을 대표하는 교수가 되어 있다니.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실 그 제안이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그 안에 담긴 과학성에 매료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한글이 가진 깊은 철학적 의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글로 된 드라마 자막을 보면서 이 문자가 지닌 특별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처음엔 단순히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인문학적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학과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수상 후보 추천은 정중히 사양했죠. 대신 서울대학교에서의 안식년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특강 몇 번 하고 오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다고요. 처음엔 다들 제 결정을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지금 제가 필요한 건 새로운 시각이었거든요. 단순히 언어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문화와 철학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시각으로 한글을 바라보고 싶었답니다. 어쩌면 10년 전 제가 받았던 상처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처가 없었다면 전 아마도 계속해서 한 곳만 바라보며 살았을 테니까요. 한편의 드라마가 제 삶을 바꾸고 새로운 학문의 세계가 이끌어준다는 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때론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삶의 전환점이 찾아오나 봅니다. 그렇게 서울대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글의 현대적 가치와 문화적 함의라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저는 수업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미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한국 학생들 앞에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첫 수업부터 제 걱정이 무색해졌어요. 한국 학생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한글의 특성들을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할 때였어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진 강점이라든가 문자가 주는 시각적 리듬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면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죠. 수업은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풍성해졌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한글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문자가 어떻게 문화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시들을 들려주었습니다. SNS에서 한글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표현 방식부터 현대예술에서 한글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까지 매 수업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학생이 들려준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한글을 처음 배우면서 세상을 읽게 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달이라는 걸 실감했답니다. 그리고 점차 제 연구 방향도 바뀌어 갔어요. 더 이상 한글을 단순히 언어학적 관점에서만 보지 않게 됐죠. 문자가 어떻게 한 문화의 정체성이 되는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지를 보게 됐어요. 드라마를 통해 시작된 제 호기심은 이제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로 발전해 있었죠. 서울에서의 시간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언어학자로서의 시각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죠. 문자가 가진 힘은 단순히 의사소통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매개체였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여왕이 아닌 따뜻한 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한글이라는 특별한 문자를 통해 저는 잃어버렸던 학문의 열정은 물론 사람과 소통하는 법도 다시 배우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윈터스 교수님이 한글의 아름다움과 사랑에 빠지고 한국에 안식년을 와서 한국 학생들과 인연을 맺고 상처를 회복하기까지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었네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선물 같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